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한평생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제가요. 몇 년 사이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 때문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삶의 회의감을 느껴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이젠 제법 괜찮아져서요. 이렇게 썰밤에 털어놓을 생각까지 하게 됐네요. 요즘 사는 게 참 팍팍하잖아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재미와 위안을 줬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슬하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고요. 어머니는 우아하고 자애로운 분이셨죠. 몸이 약하셔서 따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집안 살림과 제 뒷바라지에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다만 제가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인 제가 본인처럼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입버릇처럼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넌 우리 김씨 가문의 3대 독자이니 어디서나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멀리 가야 해. 그래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부터 잠을 아껴가며 공부에 몰두했고요. 그 결과 서울에서도 이름난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바람을 다 이뤄드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아버지의 기대는 끊이지 않았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과 1등은 기본이고 다른 여러 가지 스펙도 쌓아야 해. 장학금도 놓치면 안 된다. 교수들하고도 안면을 더 놓고. 그래야 졸업하고 동기들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갓 20살이었던 제겐 너무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불타올랐고 다른 한편으론 그 기대에 눌려 숨이 막혔죠. 주말도 반납하며 공부했고 방학에도 쉼없이 실무 연수와 자격증 준비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달리면서도 맘 한편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캠퍼스 낭만을 즐기며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죠. 남들처럼 편하게 살다가는 평생 뒤처진다. 지금 고생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말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고 마침내 졸업할 쯤엔 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개중 가장 연봉을 높게 부른 회사에 들어갔죠. 아버지에게 전화로 취업 소식을 전하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그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하지만 자만해선 안 된다. 그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아버지의 말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다음을 말씀하시다니. 생각해보면 아버진 늘 그랬습니다. 만족이란 걸 모르셨고 끝없이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며 저를 채찍질하셨죠. 명문대 합격, 과 1등, 대기업 입사, 초고속 승진. 문득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입사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부터 업무 적응, 선배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낯설고 벅찼죠. 상사가 던지는 과제를 어떻게든 해내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늘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낄 새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잘할 수 있다고 되뇌었지만 저녁 퇴근길에는 늘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회의감에 빠지곤 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적응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회사 생활에 점점 더 피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료들은 경쟁 상대였고 상사들의 칭찬 한마디에는 희열을 느끼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무력감에 빠졌죠. 더군다나 아버지의 기대는 회사 밖에서도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너 요즘 회사에선 어떠냐? 실적은? 상사들은 예뻐하고? 내 아들이니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아버지의 말은 언뜻 듣기엔 격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깔린 무거운 부담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츰 삶의 의욕을 잃어가더군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달리기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너무 불쌍했던 걸까요? 입사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뜻밖의 사건으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 팀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술이 한창 돌던 중 부장님이 술집 알바생에게 불쾌한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이름이 뭐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이번에 새로운 알바생이에요. 아니, 알바인 거 누가 몰라? 이름이 뭐냐고? 오은희라고 하는데요. 은희? 아, 이름도 얼굴처럼 예쁘네. 너 내가 여기 단골인 거 모르지? 사장하고도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임마. 아, 네. 가시나가 눈치가 없네. 여기 앉아서 한잔 따라봐. 평소에도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로 소문난 상사였어요. 하지만 생판남인 알바생에게도 그렇게 막대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알바생은 이제 20대 초중반쯤 됐을까요?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어요. 겁에 질려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게 전 그냥 서빙만 하는 사람이지 술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못 따르겠다고? 손님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가시나가 옆에 앉아 술도 좀 따르고 살살 눈웃음 치고 그래야 마시지. 전 술 안 따른다니까요. 알바 주제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돈 안 줄까봐 그래? 야 얼마만 되는데. 급기야 부장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어요. 알바생이 모멸감과 두려움에 입술을 꾹 깨무는 걸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장님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부장님, 이러지 마세요.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시죠. 뭐? 김명식이 너 미쳤어? 어디 상사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부장님이야말로 미치셨습니까? 후배들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말아주세요. 저 알바생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잖아요. 추하다고?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진짜. 부장님은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처럼 콧김을 내뿜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요. 그러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앞으로 나섰죠. 아, 형식씨 왜 그래? 아, 자기도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아, 부장님 이만 우리 자리 옮겨요. 네? 네, 맞아요. 아, 제가 빈대떡이 끝내주게 맛있는 곳 압니다. 거기서 2차로 모실게요. 동료들의 사근사근한 말투에 부장님은 애써 화를 삭히며 술집을 떠났고요. 홀로 남겨진 저는 알바생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아까 그분한테서 구해주셔서. 근데 괜찮으세요? 회사 상사분인 것 같던데 눈밖에 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여자 앞이라서였을까요? 왠지 모르게 센 척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던 알바생이 문득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저기 이거 제 연락처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요. 아닙니다.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이렇게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꼭 연락 주세요. 아셨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어요. 너무 바빠 보여서 더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었죠. 이후 회사 생활은 다행히 무탈했어요. 술에 너무 취했던 부장님은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추태를 부렸었던 사실을 부끄러워하더군요. 한편 그 술집 알바생과는 예상 밖의 관계 진전이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은 뒤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게 됐고요. 종종 만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죠. 그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여러모로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항상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던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죠. 사람이 왜 꼭 최고여야만 해요? 최고라고 늘 행복한 것도 아닌데. 전 한 번도 1등이란 걸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인생 즐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공부도 재밌고 오늘 먹은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 형석 씨랑 본 영화도 재밌었고. 지금 너무 좋은데 형식 씨는 안 그래요? 저랑 이렇게 노는 것보다 회사에서 상사들 눈에 들려고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요. 저도 당연히 은희 씨랑 있는 게 더 좋죠. 회사에 뭐 재밌는 게 있다고. 거봐요. 회사에서 1등 하는 거 별로잖아요. 앞으로도 나랑 이렇게 둘이서 재밌게 놀아요. 제가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후 저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진지하게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됐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녀가 제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이었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쯤 여자친구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함께 미래를 설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은희야, 너 졸업하면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벌써? 너야 아직 어리지만 난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결혼으로 널 묶어두려는 건 아니야. 네가 취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공부를 더 해도 상관 안 할게. 네가 뭘 하든 지지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여자친구는 제 고백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오빠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 결혼하자. 그 말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와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죠. 결혼 소식을 처음 집에 알렸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전문대 졸업생에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이었죠. 땡땡 학교라니 난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 명문대 명문기업 다니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를 만나? 집이라도 좀 볼 게 있으면 몰라. 애비 없이 자란 데다 걔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다며? 그런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가당키나 하냐? 당장 그만둬라. 아버지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나니 몹시 괴롭더군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집안 배경이니 학벌이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착실하게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온 여자예요.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아.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성과를 냈는지야. 최고 만능주의인 아버지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역시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마찬가지였죠. 형씨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결혼은 그렇게 단순한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단순한 감정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알잖아요. 내가 회사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일은 많지. 아버진 회사에서도 빨리 최고가 되려면 닥달하지. 압박감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숨도 잘 못 쉬었다고요. 근데 여자친구 만나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자친구는 제가 최고가 아니라도 상관없대요. 그냥 저 그 자체로도 좋대요. 그런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저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간 아버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발산된 거였죠. 그 모습에 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셨고요. 몇 주간 이어진 설득 끝에 결국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설득해 주셨죠. 여보, 형식이 말도 들어봅시다. 우리 아들이 언제 우리 실망시킨 적 있어요? 저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 아가씨 한번 만나나 봐요. 네? 안 그런 척해도 어머니에게 약한 구석이 있던 아버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중재로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죠. 여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잘해줬어요. 긴장될 법도 한데 진심을 다해 자기 이야기를 전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형식 씨 정말 사랑해요. 물론 사랑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노력할게요.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여자친구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 우리 집안에 또 우리 형식이한테 아가씨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냉랭한 질문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단호하면서도 겸손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겐 아버님이 기대하시는 재산이나 인맥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형식 씨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가진 건 열정과 성실함입니다. 형식 씨가 힘들 땐 곁에서 위로가 되고 흔들릴 때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내의 내조는 그 어떤 재산이나 배경보다 더 값질 수 있다고 믿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형식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높이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아가씨가 그런 우리 아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 네, 자신 있습니다. 형식 씨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저는 형식 씨를 지지하고 응원할 겁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여자친구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 한편이 움직였던 건 분명해 보였어요. 결국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좋다. 형식이도 아가씨도 서로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니 내가 더는 반대하진 않겠어. 다만 결혼 후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취업 대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요. 그만큼 집안 살림과 제 내조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함께 깨를 먹는 매일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생활 방식이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내가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게 아니었기에 저는 당연히 아내가 근검절약하는 성미라고 생각했는데 시집 오면서 고삐가 풀린 걸까요? 아내는 집안을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 또 거실 커튼이랑 소파 바꿨어? 응, 이제 봄이잖아.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화사하게 바꿔봤어. 소파까지 굳이 새 거 살 필요가 있었어? 그냥 커버만 바꾸든지 하지. 저 소파 그냥 소파 아니고 이태리 명품이야. 당신 집에서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곳이 소파잖아. 그만큼 좋은 거 써야지.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전에 쓰던 소파도 나쁘지 않았는데. 당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우리 집에 손님들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겠어?
거실 소파부터 볼 거 아니야. 아버님은 땡땡그룹 임원이고 당신도 네모네모 회사 다니는데 집이 이 정도는 돼야 기가 안 죽지. 가끔 집에 회사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거든요. 그 때문인지 아내는 집 꾸미는데 열을 올렸어요. 계절마다 값비싼 가구며 가전을 바꿔대니 돈이 남아나질 않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어디 갈 때 기죽으면 안 된다고 아내는 옷과 가방도 명품만 고집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카드 청구서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나중엔 대놓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아내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죄책감을 자극하더군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아빠 죽고 엄마랑 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다른 애들은 다 있는 브랜드 운동화도 반에서 나만 못 신었고 옷도 늘 옆집 언니 걸 물려 입었어.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대학 가서도 그래. 다른 애들은 부모가 학비 내줘, 용돈 줘, 편하게 학교 다니는데 나만 알바 2개, 3개씩 하면서 학비 내고 월세 내고 늘 다 떨어진 에코백만 메고 다녀서 애들이 뒤에서 욕한 적도 있다고. 사랑하는 여자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남자로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그런 사치쯤은 그냥 넘어가 주자 싶더군요. 아내가 제게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가구나 가전 같은 건 더는 바꾸지 말고요. 명품 가방과 옷도 계절마다 하나씩만 사기로 협의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사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냉랭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시집살이 같은 걸 시키는 분이면 또 몰라요. 어머니는 저희가 불편해할까봐 신혼집엔 잘 오시지도 않았고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연락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어머니가 나눠주는 반찬 같은 걸 마다했고요. 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안부 전화 한번 드리지 않았죠. 그것도 그냥 여자들한텐 워낙 시댁이란 게 어려우니 그럴 수 있지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입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문병 한번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예 주말에 같이 가자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날 꼭 나도 가야 돼? 나 그날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 대학 때 친구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술 한잔하기로 했어.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거잖아. 내가 간다고 해서 어머님 무릎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잖아. 가봤자 그냥 형식적인 대화나 나누고 올 게 뻔한데. 고부 사이에 그런 형식적인 거라도 해야지. 당신이 며느리로서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착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당신 결혼하고 하는 걸 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극구 반대하던 우리 아버지 설득했던 것도 우리 엄만데. 업고 다니진 못할 망정 이렇게 홀대를 해?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걸까요? 아내의 두 눈이 세모꼴로 변했어요. 내가 뭐 얼마나 홀대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홀대 좀 하면 뭐 어떻다고 그래? 어머님 날 때부터 부잣집 딸이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잖아. 그뿐이야? 결혼하고도 시할머니 금방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집살이 한번 해본 적 없다며. 당신이랑 아버님도 늘 어머님 말엔 꼼짝 못하고. 정말 부러워 죽겠다는 팔자인데 내가 홀대 좀 한다고 뭐 큰일 나?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내의 두 눈에 스치는 감정은 분명 질투였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왜 멀리했는지 말이죠. 같은 여자로서 자기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에 열등감과 질시를 느껴왔던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상대로 질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라고 뭐 마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몸 약해서 유산도 여러 번 했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깟 유산 좀 한 게 뭐. 나처럼 백화점에서 가방 좀 산다고 아버님 눈치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사치하는 걸로 뭐라고 했던 걸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더군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의 아픔을 비웃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상처가 제일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인데 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이 나더군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단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겉보기엔 물러 보여도 한번 마음이 정리되면 칼 같은 구석이 있거든요.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사색이되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난 그냥 당신이 너무 어머님만 챙기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내가 철이 없었어.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이건 정말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어? 세상에 이혼한 부부 수두룩 빽빽이야. 우리라고 뭐 다를 거 있어? 서로 마음 떴으면 이혼하는 거지. 난 마음 안 떴어.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 난 아닌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구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잖아. 저는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아내에게 협의 이혼을 계속해서 요구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젓기만 했고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그러던 중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위암 선고였죠.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내의 태도였어요. 그토록 어머니에게 냉랭했던 여자가 병원으로 달려가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 때문에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버지도 저도 회사 때문에 곁에 있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극구 반대하며 그러더군요. 간병인은 무슨 간병인이야. 내가 돌보면 되는데. 당신 간병인들이 환자 홀대하고 심하게 때리고 굶긴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전문업체에 잘 얘기해서 좋은 사람으로 구하면 되지. 됐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내가 모실게. 남이 아무리 잘 모신들 자식만 하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간병하겠다고?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그동안 내가 어머님한테 잘 못했다는 거 알아. 그것 때문에 당신이 많이 상처받은 것도 알고. 내가 나빴어. 괜한 내 어린 시절 콤플렉스 때문에 어머님이 불편하다고 피하기만 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픈 어머님 나 몰라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 당신도 알잖아. 솔직히 처음엔 아내의 태도를 믿기 힘들었어요. 속으로는 그저 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작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돌봤고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 어머니를 위해 자기도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감동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형씨가, 은희가 나 때문에 그 예쁜 머리를 다 쳐버렸지 뭐니? 내가 그걸 알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흐느껴 오는 어머니를 향해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나섰어요. 에이, 어머님 또 우신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이 가장 큰 항암이라고 늘 웃으라고 했잖아요. 얼른 뚝 그만 울고 웃으세요. 네? 그래 웃어야지.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웃는다 웃어. 정말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웃는데. 저희 이번에 항암 치료 끝나면 퇴원할 수도 있대요. 그럼 그때 같이 쇼핑 가요. 어머님 예쁜 모자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알았죠? 아픈 어머니 곁을 지키며 헌신하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약해졌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빠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할 때도 아내는 어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죠. 그 덕분일까요? 어머니의 병세도 차츰차츰 좋아지는 듯 보였는데요. 암이란 게 참 무서운 병이긴 하더군요. 다 나은 줄 알았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고요.
그때부턴 항암 치료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암 환자라는 게 무색하게 늘 밝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점차 그늘이 지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 많이 아파서 그래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봐도 어머니는 늘 말없이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아프긴. 요즘은 진통제가 하도 잘 나와서 아프지도 않아. 그냥 벌써 2년 가까이 병원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렇지. 그럼 이번 치료 끝나면 우리 같이 어디 드라이브라도 갈까요? 아버진 바쁠 테니까 집사람이랑 엄마랑 나 이렇게 셋이요. 그래, 그러자꾸나.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어요. 항암 치료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결국 어머니는 끝내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고 말았죠. 어머니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슬퍼한 건 아내였어요. 바로 곁에서 어머니를 보살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아내는 어머니의 사망 선고 직후에도 장례식장에서도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요. 너무 오열하다 혼절하기까지 했네요. 그런 아내를 대신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꽤나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장년의 남자였는데요. 자신을 어머니의 고향 친구라고 소개하더군요. 부모님끼리도 다 알고 지내던 사이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영옥이가 시집 가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는데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이 병원으로 병문안도 몇 번 왔었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참 이상하죠? 격식을 차린 애도의 말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 조문객의 갱팍한 얼굴과 뱀처럼 차가운 눈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이런 남자와 어릴 때나마 친하게 지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장례식장까지 와준 분을 홀대할 수는 없었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누고요. 직원을 불러다 술이며 음식을 잘 챙겨주라고 했죠. 다른 아는 사람이 없으니 바로 갈 줄 알았는데요. 웬걸 자리를 잡고 앉아 편육의 소주를 계속 먹어대더군요. 그러던 중에 혼절했던 아내가 돌아왔고요. 그 조문객과도 짧게나마 몇 마디를 나누더군요. 솔직히 그 남자가 제 아내와 말을 섞는 것조차 왠지 모르게 너무 불편했는데요. 그럼에도 밀려드는 조문객들로 너무 정신이 없었기에 깊이 신경 쓸 수 없었죠. 그러다 밤이 깊어 모두들 피곤해하던 쯤 옆에 있던 아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꺼림직하게도 그 남자 역시 자리를 비우고 없더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기 혹시 아내분 찾아요? 네, 아까부터 안 보여서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저기 그게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 태도에 일순 불안감이 치솟더군요.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아유 정말 내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고 나 좀 따라와 봐요. 직원은 무작정 제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뭐 어느 정도 조문객도 끊겼겠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내를 찾으러 간다 얘기하곤 그런 직원을 따라 나섰죠. 직원은 저를 주차장 뒤편의 구석진 길로 데려갔는데요. 제일 안쪽에 중형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군요. 저기 안에 한번 볼래요? 저 사람 아내분 맞죠? 직원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차 안을 바라봤는데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경악스러운 광경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웬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찌나 열중했는지 제가 온 것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고향 친구라는 그 조문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주변이 워낙 고요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적나라하게 귀에 박혔는데요. 아내가 낄낄대며 그러더군요. 아, 우는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식욕 없는 척 해야 돼서 밥도 못 먹고 이러다 살 빠지겠다고. 그래도 그 여자 죽어서 속 시원하잖아. 속 시원하게 하지. 내가 그 할망구 수발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지. 그래서 그렇게 후디려 팬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후디려 패다니. 난 그냥 그 할망구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자꾸 약한 척하는 게 짜증나서 정신 좀 차리라고 혼 좀 내준 것뿐이야. 그 할망구가 아주 당신만 보면 벌벌 떨던데. 죽을 것처럼 굴면서 자꾸 끈질기게 버티잖아. 놓친 내가 쓸데없이 명철만 길어선. 그렇다고 티나게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일부러 상처 안 나게 손으로 꼬집고 바늘로 찌르기만 했어. 간호사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내가 할망구한테 누구한테 얘기만 해보라고 그땐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했거든. 어지간히도 무서웠는지 죽을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뒤에서 몰래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바늘로 찔렀다는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에 차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죠.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부터 눌렀어요. 그리고 두 년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다행히 그 뒤로도 아내는 자기가 어머니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줄줄이 읊어댔고요. 그 내용은 고스란히 제 핸드폰에 저장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년놈이 다름 아닌 어머니 병실에서 눈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의 고향 친구라는 그놈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법 경제력이 있어 보이자 아내가 꼬리를 친 것 같더군요. 그 늙은 놈이야 젊은 여자가 꼬시니 좋다고 넘어갔을 테고요. 아내는 이미 저와 이혼하고 그놈과 재혼할 생각까지 한 것 같았는데요. 상간남이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자 그러더군요. 조금만 더 참아 오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도 때가 아니야? 너 혹시 나 갖고 노냐? 도대체 언제 네 남편하고 갈라서고 나한테 올 건데? 아까 장례식장에서 얼굴 보니까 젊다는 것 빼곤 별 볼 일 없는 놈이더만. 너 돈 아껴 쓰라고 구박하는 쪼잔한 구두쇠라며. 맞아. 스크루지보다 더한 놈이라니까. 난 이미 내 남편한테 아무 정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오빠뿐이라고. 근데 좀만 더 기다려줘. 내가 그 할망구 병관학까지 했는데 이대로 아무 대가도 못 받고 이혼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가성비에 5년, 약속에 10년이란 말이 있더라고? 그게 뭔 말이야? 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잖아. 전업주부인 여자가 남편이랑 5년 살았으면 30에서 45% 정도 받고 10년 살았으면 50%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하대? 그럼 10년 꽉 채워서 절반은 받아야지. 뭐? 10년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당연하지. 그리고 가족 돌봄도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들어간대. 내가 그 할망구 죽을 때까지 돌봤으니까 그 인간 재산 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래도 10년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나 늙어서 돼지겠다. 오빠도 참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리고 이런 관계가 더 스릴 있지 않아? 상간남을 능수능란하게 조련하는 아내를 보면서 깊은 환멸감이 올라왔어요. 저는 들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품에 집어넣었고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죠. 나와!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제 목소리에 아내는 물론이고 상간남마저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그 사이 장례식장 직원은 눈치껏 다른 쪽으로 사라져줬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대체 여기서 뭐라는 거야? 난 그냥 이분이 어머님이랑 막역했던 고향 친우라잖아. 그래서 살펴가시라고 인사하려고. 넌 인사를 그렇게 더럽게 하냐? 네가 이놈이랑 입맞춤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 봤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이 먼저 날 건드렸어. 거부하니까 막 억지로. 아내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슬쩍 상간남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자기 연기에 보조를 맞추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는 상간남은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고요. 펄쩍 뛰며 자기를 변호하더군요. 야, 내가 억지로 하긴 뭐래?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꼬리쳤잖아. 나더러 멋있어 보인다느니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외로웠겠다느니 하면서,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내 탓을 한다고? 이 여우 같은 년이 진짜 누구 인생 조지려고? 쓸데없는 상간남의 분노에 아내는 야차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제 쪽을 보며 더욱더 가련하게 흐느끼더군요. 여보, 이 남자 말 믿는 거 아니지? 내가 그간 어머님 병고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바람을 왜 피우겠어? 더군다나 나한텐 당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어머님 친구라느니 하면서 나한테 접근해선,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차마 말할 수도 없었어. 그런 나중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내는 진실된 피해자처럼 설움을 토해냈어요. 정말 배우를 했어도 대성했을 것 같은 연기력이더군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제 눈에는 역겨워 보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상간남이 나눴던 대화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 설마 우리가 나누고 있던 대화 다 들은 거야? 그리고 녹음까지 했어? 당신 진짜 무섭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무서운 게 누군데? 저 늙은이가 널 꼬셨다고? 그 반대가 아니라? 이 더러운 여편넷. 저는 다가가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져 뒤로 넘어가려는 아내를 잡고 한 대 더 때렸죠.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 불쌍한 엄마, 나한테 당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짓, 차마 얘기도 못하고 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당신은 맞아 죽어도 싸다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마구 때렸고요. 놀라서 말리는 상간남까지 싸잡아 함께 때렸죠. 원초적인 폭력 앞에서 잔뜩 겁을 먹었나 보죠? 나중엔 둘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 주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다. 다신 이 여자랑 안 만날 테니까, 완전히 끝낼 테니까 제발 살려줘요. 너희 둘이 앞으로 계속 더럽게 붙어 먹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앞에서나 무릎 꿇고 빌어. 이 천벌받은 인간들. 그렇게 아내와 상간남을 얼마나 때렸을까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차가 출동했고요. 저희를 빙 둘러싸더군요. 저는 저를 말리는 경찰들에게 바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모친 학대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죠. 처음엔 경찰조차 믿지 못하더군요. 겉보기엔 헌신적인 며느리로 보였던 아내가 실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들을 통해 어머니가 평소 아내를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어머니를 사랑했던 분이니까요. 아버지는 연주를 통해 유명 로펌에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아내를 몰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법정에서 아내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짧게나마 실형까지 살게 됐죠.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순 없었어요. 민사로 따로 소송을 걸었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했죠. 그 또한 당연히 제 승리였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게 위자료로 줘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엄마하고도 갈등을 일으켰죠. 장모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야만 했거든요. 그뿐인가요? 그때까지 제가 장모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는데요. 전 그걸 당장에 끊어버린 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해준 돈을 전부 토해내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제발 봐달라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내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장모님한테 버림받았고요. 지금은 타지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상간남한텐 재판 과정에서 버림받은 눈치더라고요. 물론 또 다른 가해자인 그 상간남도 가만두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 어머니의 고향 친구도 아니었더군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돈을 빌릴 목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의 사업 또한 전부 가짜였고요. 오히려 사채비까지 진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요. 그 인간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이 사채업자라는 게 워낙 질 나쁜 놈들이라서 글쎄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됐을지는 솔직히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알고 싶지도 않네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을 준 장례식장 직원에게는 거듭 감사 인사를 올렸고요. 따로 현금 살해도 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군요. 사실 남의 가정사에 그렇게 끼어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쩌면 괜히 불똥이 튀어 해고될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준 그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전처와의 일이 일단락된 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진통을 겪긴 했는데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간 아버지의 강압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고요. 물론 진통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제 뜻대로 살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먼저 하늘로 가신 어머니가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제 이름을 내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지만 다행히 지금은 자리를 잡아 제법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최근엔 방송도 몇 번 타서요. 요즘은 피크 시간대나 이럴 때 길게 웨이팅 줄도 생기곤 하네요. 대박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중박 정도는 낫다고나 할까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이 새 장가 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네요. 사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아직도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 실수와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건 저마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제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든 시기 부디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